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평균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셋값이 빠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셋값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3년 3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 이제 우려했던 그 8월에 이제 전세 대란 요 네. 우려 부담은 조금 덜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의 아파트 좀 평균 전세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네. 한 6억 7,788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전달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이제 2019년 4월 이후에 그러니까 39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19년도에 그 전세 가격이 평균 서울 아파트가 4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비교해서 지금은 뭐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네네. 하지만 지금에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전세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슈화 되고 있고요. 실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 14개구 같은 경우 이제 평균 전세값이 현재 한 5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6월 달보다 조금 몇십만 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강남 11개구도 마찬가지죠. 한 평균 가격이 전세가가 한 7억 8천, 한 809만 원 정도가 되는데 6월 달보다 이제 소폭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월세는 또 오르고 있는 부분, 거래량도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세 대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는 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 전세 가격이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좀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가 뭐 6%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네.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로 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재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이제 또 정부가 발표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그 세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는 국무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이 임대인이 한 번 더 줄 때 5% 이내로 전세 가격을 묶어둔다. 그러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2년, 거주기간 2년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끌릴 만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재계약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요인, 금리 인상과 재계약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규 전세 수요가 조금 감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네. 월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월세 가격마저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좀 통계를 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가 조금 떨어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현상,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주요한 원으로 되고 있거든요. 일단 월세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세 살다가 이제 월세로 돌릴 때의 그 평균 연이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울 전월세 전환율이 3.2%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전세를 산다 그러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6%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작년에 따져본다 그러면 내가 일단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게 내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이 월세를 더 높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가 좀 더 낮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전월세 전환율마저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게 차주들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전세가 좋겠습니까? 월세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세 사시는 게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전세 살다가 목돈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전세를 못 살고 월세 산다 그러면 계속적인 어떤 그 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실제 소득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내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월세 수요가 증가시키고 또 한 가지 반전세를 또 증가시키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경기도 그 전월세 전환율을 봤더니 4%가 넘어갔습니다. 인천 지역은 더 심합니다. 4.53%다 보니까 사실 이것마저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이 아마 팩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고 결국에는 월세 난민 쏟아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그 사실 뭐 차주들 입장에서 실소자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전세 가격 떨어진다, 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이게 착시 효과라고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셋값이 빠지면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막 아파트 좀 가격을 찾아보다 보면 실제로 이게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는 안 떨어진 것 같아서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게 언론에 보면은 뭐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네네.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실제 아파트 이렇게 금액을 본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떨어진 가격이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실제 아파트 가격은 이제는 상승률이 적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부동산의 자료를 본다 그러면 KB 시세로 본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이제 상승률이 소폭 하락된 것뿐이지 지난달에 0.07%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심각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락 국면인 건 맞습니다. 이제 실제 부동산의 자료라든지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을 좀 봤는데요. 실제 그 KB 자료를 봤더니 전국 주택가격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였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민간 시세입니다. 이게 KB 국민은행 시세가. 근데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이 2019년 7월 이후에 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공식 시세죠. 정부의 공식 시세는 한국 부동산의 자료에 보면 이미 떨어진 상태고 매매 가격이 그다음에 민간 시세마저도 이제 보합권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로 이제 하반기에 갈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사실 좀 안 좋은 통계가 하나 또 나왔는데 네.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폐업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사회의 이면을 단면을 보여주거든요. 한마디로 거래 절벽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신규 창업보다 폐업 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반기에서는 더더욱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죠. 그다음에 뭐 빅스텝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전보 스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의 압박 그게 이제는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실제 뭐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추세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게 아마 시장의 대부분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전분기 대비해서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분기 GDP 실적을 두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웃도는 결과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잘 나와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전분기 대비 0.7% 이제 성장을 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민간 소비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 때는 안심을 했던 게 수출이 이끌었고요. 네네. 2분기는 이제 소비가 좀 이끌었었는데 일단 올해 2분기에 그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속보치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게 속보치고 이게 0.7% 아까 상승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를 실제 부분별로 좀 봤습니다. 이제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났는데 이게 준내구재라 그러죠. 의류, 신발.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는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준내구재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서비스 업종으로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음식, 숙박이라든지 오락, 문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중심으로 3% 정도 이제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것이 운송 장비 투자가 좀 위축이 됐던 부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0.6%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 소비도 좀 늘어났는데 1.1% 정도 늘었고요. 가장 뼈아팠던 게 이제는 수출이 좀 빠졌던 부분. 그래서 뭐 화학 제품 중심으로 사실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하락치를 본다 그러면 2020년 2분기 그 당시에 수출이 마이너스 14%였으니까 사실 엄청났었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는 낮은 성장률을 이제 수출이 기록을 하면서 사실 지금의 오늘 발표했던 이런 그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역시나 소비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는 수출이 좀 이끌었고 2분기는 소비가 좀 이끌었다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을 저희가 좀 꼽아봐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예, 하방의 경직성이 좀 심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기여도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왔던 통계 기여도를 본다 그러면 2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민간 소비가 미쳤던 기여도가 1.4%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여도가 0.2%포인트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정부 소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잘 나오게 했던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고 있고 네. 거의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수치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뻔히 예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수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적인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뭐 물가 계속적으로 고점, 언제 고점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이나 이제 기재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월이나 10월쯤 이제 물가 고점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피크아웃이 언제인지도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역시나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이제는 수출 안 되죠. 시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그나마 소비가 일어났던 부분이 하반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소비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반기에 가서는 물가 과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처럼 나오겠느냐. 지금 한국은행에서 목표하는 게 2.7%입니다. 네네. 연 성장률이 2.7%인데 지금 과연 그 성장률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0.3%씩 성장률이 나오면 되거든요. 남은 두 분기에. 그래서 과연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2.7% 달성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반기, 3분기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나왔던 게 사실 속보치입니다. 그래서 잠정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난 분기에도 잠정치로 봤을 때 속보치 나오고 잠정치 했을 때 0.1% 떨어진 수치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잠정치까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또 3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소비도 안 될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2.7%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겠고 지금 뭐 IMF라든지 아니면 OECD 같은 자료를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일단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뭐 전세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낮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 3%에서 거기서 0.5% 빠지면서 2.5% 하고 이번에 수정 전망책 나오면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지표에서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 좀 갭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과연 3분기 때 우리나라가 얼만큼 소비 지출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날지 이 부분이 아마 변수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제선 2년 5개월 만에 전면 재개가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공항과 관련돼서 인프라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8개 지방 국제 공항이 있는데 여기에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 2년 5개월 동안 사실 이게 묶여 있었거든요. 국제 공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류 차질도 일어났었고 거기서 인력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속히 풀어줄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청주 공항에서 이제 베트남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는 국제 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7개 국제 공항들이 이제 전면 이제는 개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작은 김해 공항이 먼저 했었습니다. 김해 공항이 이제 5월 31일에 일본과에 먼저 개통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김해 공항을 하고 대구, 제주, 양양, 김포, 무안, 청주 순으로 이제는 국제 공항이 개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국제선이 비행기가 오르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수요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수요 회복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실제 이제는 국제공항이 살아야 지방 상권도 살 수 있고요. 지방 상권이 또 살아야 사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국내 총생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공항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변수가 있죠. 역시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창궐할 수 있고 재유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국제공항의 소비 회복 심리가 어떻게 또 살아날 것이고 실제 수요 회복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큰 숙제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